안녕하세요. 차이와 반복 438페이지 6절 이념과 반복. 반복, 특이한 것, 평범한 것. 하이데거는 물음의 반복이 전개되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음의 반복은 그 자체가 문제와 반복이 서로 연계되는 가운데 전개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반복이란 그 문제에 의해 은폐되는 가능성들이 노출되는 사태이다. 이 가능성들이 전개될 때 해당 문제는 변형되기에 이르고 또 이를 통해 그 문제의 본래적인 내용을 자신 안에 보존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보존한다는 것, 그것은 해방하고 구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것이라는 가상. 차이, 부정, 대립. 오늘날 그토록 자주 원용되는 언어학적 이념의 예를 들어보자. 의문론의 정의에 따르면 언어학적 이념은 확실히 하나의 구조가 지닐 수 있는 모든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속적인 음성의 흐름으로부터 절치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소라 불리는 미분적 요소들이다. 둘째, 이런 요소들을 상호적으로 또 완결된 수준에서 규정하는 미분비들이 있다. 셋째, 이런 규정 안에서 음소들이 떠맡는 가치, 독특한 점들의 가치가 있다. 넷째, 이처럼 구성된 언어 체계는 다양성의 특성을 띠고 있고 이 문제 제기적인 특성은 언어가 스스로 설정하고 의미작용을 형성하면서 해결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다섯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비효율적 관계들은 현실적이지 않고 잠재적이며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 이 요소와 관계들은 현실적으로 분절화된 음성들에 대해 초재적이면서 내재적인 이중의 상태에 있다. 여섯째, 상이한 언어들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같은 언어 안의 상이한 의미작용 부분들 안에서 미분적 요소들은 이중으로 현실화되고 또 그와 동시에 미분적 관계들도 이중으로 구현된다. 28번 각주. 모든 영역에서 유효한 다양체적 성격의 대립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가브리엘 타르드만큼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즉, 형식적으로는 정태적 대립이나 동역학적 대립들, 계속 이어지는 동역학적 대립이나 동시적인 동역학적 대립들, 선형적인 동시적 대립이나 방사상의 동시적 대립들 등이 있다. 내용적으로는 계열적 질적 대립이나 양적 대립들, 정도의 양적 대립이나 힘의 양적 대립들 등이 있다. 우리가 볼 때 타르드는 이와 같은 분류의 기결을 끌어낸 유일한 저자이다. 즉 대립은 자율적이지도 않고 최대치의 차이도 아니다. 대립은 오히려 차이 자체에 비한다면 최소치의 반복이다. 이로부터 차이는 잠재적이고 다양체의 성격을 지닌 어떤 장의 실제성으로 설정된다. 또 모든 영역에서 규정은 미시적 과정으로 설정된다. 이때 대립들은 단지 총합된 결과들이거나 단순화되고 확대된 과정들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이 언어에 적용되는 사례와 미시 언어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150쪽 이하 참조. 조르주 기르비치는 많은 점에서 타르드의 것에 근접한 영감을 재발견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정적인 것의 발생. 존재의 긍정들은 명법적 물음의 형식을 취하는 어떤 발생적 요소들이다. 이 긍정들은 문제들의 실증성 안에서 개봉된다. 의식의 명제들은 어떤 분만된 긍정들로서 해의 경우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정확히 각각의 명제는 어떤 부정적인 분신을 지니고 이 분신은 해들의 영역 안에서 문제의 그림자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재현이 제공하는 자신의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 존속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7절. 이념과 잠재성. 우리는 끊임없이 잠재적인 것에 호소했다.
이는 차이 규정들보다는 미규정성에 훨씬 가까운 어떤 모호한 개념에서 다시 빠져드는 것을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우리가 잠재적인 것에 대해 말할 때 모면하고 싶어 했던 점이다. 우리는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서로 대립시켰다. 잠재적인 것의 실제성, 미분화와 분화, 대상의 두 반쪽. 먼저 완결된 규정을 통해 독특성들의 미분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완결된 규정이 관여하는 것은 오로지 독특성들의 실존과 분배일 뿐이다. 반쪽들 각각의 두 측면, 내부적 환경과 분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112쪽 이하 참조, 생명이 문제들의 설정과 해결임을 가장 심층적으로 파헤친 사람들 중에서 오스본을 꼽을 수 있다. 가령 서로 다른 유형의 눈들에 대한 연구는 오로지 어떤 일반적인 물리생물학적인 문제, 그리고 동물 유형들 안에서 변화되는 그 문제의 조건들에 의거할 때만 가능하다. 해들의 규칙은 각각의 해가 적어도 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난점을 포함한다는 데 있다. 잠재적인 것과 가능한 것의 구별. 가능한 것과 잠재적인 것이 서로 구별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즉, 가능한 것은 개념 안의 동일성 형식에 의존하는 반면 잠재적인 것은 이념 안의 어떤 순수한 다양성을 지칭한다. 이념은 선행 조건으로 행세하는 동일자를 근본적으로 배제한다. 끝으로 가능한 것은 스스로 실제화를 자청하는 한에서 그 자체가 실제하는 것의 이미지로 파악되고 실제하는 것은 가능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존이 유사한 것을 통해 유사한 것을 이중화하면서 개념에 덧붙이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미분적 무의식, 판명, 애매. 잠재적인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망설임. 이념의 질서와 개념의 질서 사이의 모든 망설임은 파멸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것의 실제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런 동요의 흔적은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8절) 분화, 이념의 현실화 과정. 사물들 자체 안에서 현실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 분화는 서로 상관적 관계에 있는 질화이자 합성이고 종별화이자 유기적 조직화인가? 왜 분화는 이런 상보적인 두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현실적 질과 연장들, 현실적 종과 부분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는 시공간적 역동성들이 존재한다. 바로 이 역동성들이 현실화의 작인, 분화의 작인들이다. 역동성 혹은 드라마들. 세계 전체는 하나의 알이다. 종과 부분들의 이중적 분화는 언제나 어떤 시공간적 역동성들을 전제한다. 유사한 성격들을 부여받은 24개의 세포 요소들이 나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아직 아무것도 이런 분할이 어떤 동역학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 수학책 같아요. 극화의 보편성. 극화는 몽상가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또한 학자의 비판적인 눈 밑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극화는 개념의 이편에서 그리고 개념이 포섭하는 재현들의 이편에서 일어난다. 사물을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동역학적 공간과 시간이 발견될 때 개념 안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 동일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물은 없고 재현 안에서 가지고 있던 유사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물은 없다. 구름 유형은 마구 흘러가는 어떤 평행선들에 불과하고 해안 유형은 수면으로 나타나는 어떤 단단한 지층들에 불과하며 이 지층들을 따라 바위들은 구름들의 방향에 수직으로 꼿꼿이 파고 들어간다. (478페이지) 복합개념 미/분화.
차이와 반복 5. 감성적인 것의 비대칭적 종합. 1절. 차이와 잡다. 차이는 잡다가 아니다. 잡다에 대한 각주. 이제까지는 상이한 것, 상이성 등으로 옮겼다. 상이하다는 것은 공통성뿐 아니라 내적 종합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칸트의 용어법을 존중하여 잡다로 옮긴다. 칸트에게서 감성적 직관을 통해 주어진 내용은 잡다하다고 지칭된다. 차이와 강도. 강도의 차이라는 표현은 동어 반복이다. 강도는 감성적인 것의 이유에 해당하는 차이의 형식이다. 모든 강도는 변별적이며 차이 그 자체이다. 양의 고유한 질적 내용을 드러낸다에 대한 각주. 에너지 이론에 따르면 모든 작용은 온도차, 전이차, 고도차 등에서 유래한다. 이는 또한 모든 가속이 속도차들을 전제하는 것과 같다. 즉 모든 계산 가능한 에너지는 필시 E하고 E 슬러시 형식의 요인들을 함축하고 있을 것이며 이 요인들 중 E와 E 슬러시는 다시 그 자체로 스몰 e와 스몰 e 슬러시 형식의 요인들을 감추고 있다. 강도는 이미 차이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주지시켜야 할 점은 강도가 동질적인 두 항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질적인 항들로 이루어진 적어도 2개 이상의 계열들로 구성된다는 점일 것이다. 강도량들을 다루는 이 훌륭한 책에서 로스니는 2가지 태제를 펼치고 있다. 1. 유사성은 차이를 전제하고 서로 닮는 것은 바로 차이들이다. 2. 오로지 차이를 통해서만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로스니는 퀴리의 친구였다. 공상적인 작품을 통해 그는 일종의 자연주의적 강도 이론을 창안하고 이 이론은 이후 강도적 등급의 두 극단에서 선사시대의 동굴들과 공상과학 소설의 미래적 공간들로 그 범위를 열어간다. 불균등화에 대한 각주. 앞에 나오는 불균등한 것, 불균등성 등과 같은 계열의 용어. 그 밖에 들레즈의 신조어 DISPARS는 계속되는 불일치로 옮긴다. 불균등화, 계속되는 불일치. 2절 차이의 소멸. 까르노의 원리나 퀴리의 원리를 어떤 초원론적 원리의 국소적 표출들로 간주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미 연장 안에서 국지화되고 할당된 어떤 에너지 형식들 뿐이고 이미 그 에너지 형식들에 의해 질화된 어떤 연장들 뿐이다. 에너지 이론은 강도적 요인과 외연적 요인의 조합을 통해 에너지를 정의한다. 외연적 요인에 대한 각주.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적 요인과 외연적 요인의 구별이다. 우리는 이 두 말을 각각 외연과 연장으로 옮긴다. 여기서 외연을 내포의 반대말인 논리학적 용어로 새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논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자연과학적 용어이다. 외연은 지성적 차원의 공간성을, 연장은 경험적 차원의 공간성을 가리킨다. 칸트적 구분법에 의존한다면 외연은 도시계, 연장은 경험적 공간에 대응한다. 이 구별은 이론적 차원의 질과 경험적 차원의 질의 구별에 상응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연량에 해당하는 공간과 강도량에 해당하는 공간의 구별이다. 양식과 공통감. 피히테와 셸링 체계의 차이에서 헤겔은 이 본질을 간결하게 지적했다. 양식은 절대자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는 한에서 부분적 진리라는 것이다.
차이와 역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여전히 주어져 있는 소여 자체가 아니다. 차이는 다만 그것을 통해 소여가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과연 사유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일을 외면할 수 있는가? 어찌 사유가 자기 자신과 극도로 대립하는 이런 사태에 대한 사유를 회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동일자와 더불어서는 전력을 다해 사유한다 해도 결국 최소의 사유에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차이나는 것 안에서는 가장 높은 사유에 이르지만 이는 사유될 수 없는 사유가 아닐까? 차이나는 것이 보여주는 이런 항의는 들끓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절 강도, 질, 외연, 소멸의 가상. 차이가 문자 그대로 그 주름을 펼쳐낼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놀랄 이유는 없다. 그 주름을 펼쳐낼 수 없는 것에 대한 각주. 이미 지적한 것처럼 설명과 함축은 들레즈의 표현 이론에서 각기 박주름 운동과 안주름 운동을 의미한다. 이 대목 이하의 번역에서는 이런 이중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했다. 깊이 혹은 공간. 연장이 깊이들에서 나온다는 것. 이 점은 오로지 깊이가 연장과는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리가 그 발생을 규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연장은 외연적 크기이다. 그것은 연장된 것이거나 혹은 모든 외연적 확장의 중거항이다. 반면 원천적인 깊이는 확실히 공간 전체이지만 그것은 강도량에 해당하는 공간, 즉 순수한 공간이다. 우리는 감각이나 지각이 어떤 존재론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정확히 자신들에게 고유한 종합들 안에서 오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거나 지각밖에 될 수 없는 것에 직면할 때 그런 존재론적 측면이 드러난다. 어떤 항구적인 대상은 이 파편의 한계들 안에서 구성된다의 각주. A 연장의 지각에서 일어나는 깊이 봉인이나 함축에 대해서는 그토록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 자크 팔리아르의 저작 일반을 참조할 것. 팔리아르는 함축의 형식들을 분석하고 그가 함축적이라 부르는 사유와 명시적 사유 사이의 본성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함축적인 것은 봉인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봉인하는 것도 있다. 이런 함축적인 알은 우리에게 깊이나 어떤 가시적인 우주의 종합적 긍정 등과 같이 어떤 봉인하는 알무로 나타나는가 하면 동시에 세부들이 협력하게 만드는 다양한 암시들, 깊이 그 자체의 심장부에 있는 다양한 거리 관계들 등과 같이 어떤 봉인된 알무로 나타난다. B. 깊이의 지각이 아닌 진인 강도적 특성과 여기서 비롯되는 질의 지위에 대해서는 다른 걸 참조하래요. C. 그리고 능동성의 관점에서 강도적 공간과 강도적 성격의 공간 작용들을 다루는 사례도 또 다른 책을 참조하라고 써 있고요. 칸트는 모든 직관들을 외연양들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부분들의 표상은 전체의 표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전체의 표상에 앞선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은 표상되거나 재현될 때와 똑같이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